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외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도 이제 일주일 뒤인 28일과 29일로 다가오면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과 함께 21대 대선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른 건 몰라도 합의되는 광주 5.18 전문 수록, 정신의 전문 수록 이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부분만이라도 저는 개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목포 김원입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벌써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일주일하고도 절반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선거운동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의 선거운동 방침이 골목골목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청해라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핵심 키워드가 골목골목 경청 투어입니다. 그래서 경청 노트 만들어가지고 지역적 골목골목 직접 걸어다니면서 국민들 직접 만나서 원하는 거 이재명에게 바란다 이런 거 받아줬고 그런 거 이제 모아서 좀 중요한 거는 중앙당에 보고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직접 유권자분들 만나고 다니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느끼시는 민심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22년 선거 때 윤석열한테 졌는데 그때 우리가 0.23% 24만 표 차이로 진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절박하고 신중하고 또 뭐랄까 방심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진짜 열심히 하자. 열심히 방심하지 말자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희 중앙당도 지금 그래서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지금 권한대행께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방심하지 마라 이렇게. 네, 저 의원님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미래경제를 위한 꿈산이즘위원회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위원회 중에서도 좀 눈길이 가는 분야인데 어떤 역할을 좀 맡고 계시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걸 준비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었었을 때,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데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화 정책으로 지금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 20년 동안 먹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 대전환이 AI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런 것,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위원회니까 아마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 아마 맡겨주신 것 같고 저희들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반도체 문제여서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일요일이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서 앞으로도 이제 매번 대선 기간이 5.18 주간이랑 맞닿게 되어버렸는데 전야제 기념행사 또 대선 후보들 많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또 분위기 또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일어난 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이 있게 된 건데요. 실제 이 비상계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왜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결집했을까? 장갑차 앞을 막아서고 계엄군의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막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힘은 80년 광주 5월에 80년 5월 광주의 경험과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던 건 아니냐. 평소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면면히 우리가
몸과 마음 속으로 정신으로 5.18을 면면히 우리 마음속에 이어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80년 5월 광주는 고립돼서 신군부가 이긴 거잖아요. 광주를 고립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신군부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서울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오면서 전국 국민들의 싸움이 됐고 시민들의 싸움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첫 출발, 첫 단추를 비상계엄을 막아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5.18을 맞는 그 느낌은 정말 저는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포에서 어렸을 때 그 5.18 어린 나이였지만 5.18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광주의 힘이 80년 5월 광주의 힘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을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5.18 당일 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개헌 공약을 내놨습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좀 전격적인 개헌에 대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단 그 내란이 아무래도 이제 내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력형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에 대한 분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개헌의 공약 내용 어떤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5.18 문제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의견이 민주주의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했고요.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국회의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권력을 분산하는 그리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개헌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 실제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권에서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때로는 유불리에 따라서 정당마다 입장을 좀 달리하기도 하고 또 시기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빠르게 진척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번 이제 개헌 제안 이후로 지금 이제 상황을 보자면 원내 7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들 포함해서 또 무소속 김종민 의원까지 초당적인 개헌 절차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도 좀 신선한 시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 정말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한 게 87년이거든요. 87년 이른바 87년 체제인데 40년이 넘은 거죠.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이 헌법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세계 변화에 너무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생명권 이런 측면에서 40년 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40년 전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강했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흔쾌히 수용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저는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개헌의 필요성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내각제 개헌은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석도 가능하고 또 대통령 주도로 하는 개헌도 가능하니까요. 저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꽤 높다. 우리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거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열흘 지났다고 제가 이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절반 정도 이제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초반에 보자면 이 선거 초반에 보자면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인사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반 이재명을 기조로 해서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해서 그 과연 이제 이 동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관심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정작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중도 지향 혹은 또 보수 계열의 정당에 몸담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인사분들이 대거 민주당에 연이어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서 이게 선거 초반의 이슈를 사실상 다 이 문제가 좀 덮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 상황들 좀 예견이 됐고 계획이 됐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좀 이게 탄력이 붙어서 지금 이제 좀 이게 공이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커지는 것 같이 돼버린 걸까요? 저는 반이재명 빅텐트라는 말을 저쪽 국민의힘에서 하길래 정말 제정신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빅텐트는 내란 세력 텐트거든요. 연대거든요. 내란 세력을 연대하자는 건데 얼마나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입니까? 저는 필연코 실패할 거다. 이거는 구상 자체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정신이 아닌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실제 당연하게도 이제 빅텐트가 빈텐트로 이제 전락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에 반대하는 반내란 민주 세력들이 다 총 집결하는 연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중도의 합리적인 중도 보수 세력, 뭐 보수 중에서도 합리적인 보수 세력, 예를 들어 윤여준, 이석연 이런 분들이 결합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서 우리 당으로 온 어떤 김상욱, 어제 또 입당한 허은하, 입당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지지 선언했던 허은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내란에 반대했던 민주 세력들이 범민주 세력들이 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텐트 아래 다 모이고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빅텐트는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쳐지고 있는 거고 이게 역사적으로 옳다, 정당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한 선관위 초청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주요 발언 듣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키워야 됩니다. 제가 당선되면 바로 정상회담을 개최를 해서 한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를 7월 8일 관세가 유예되는 것이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정년 연장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네. TV토론회 주요 발언들 듣고 왔습니다. TV토론회 지금 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TV토론회가 이제 23일, 27일 두 차례 더 열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 토론은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역시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분 좋았어요. 뭐냐면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는데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후보가 보여주셨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전남과 광주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른바 전남 서남권이 재생에너지의 메카잖아요. 해상풍력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당장만 해도 한 30기가 정도가 계획되고 있는 건데 이 계획이 윤석열 정부 때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뚫리면서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세게 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와 전남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토론회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지난 그 전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 유세에서도 이 지역을 재생에너지에 보고 재생에너지 중심 기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에 목포에서 이 서남해안 일대를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이 대선 이후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조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좀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림이 좀 더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까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을 얘기했었잖아요. 첨단 미래 전략 산업, AI, 반도체, 빅데이터 센터 이런 게 다 하나같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기가 또 어떤 전기여야 되냐면 기존의 석유나 석탄을 기반으로 한 탄소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재생 에너지의 보고인 전남 신안을 서남 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까지 이 벨트가 해상 풍력의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걸 서두르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호남 전역을 아리백 전용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겠다. 호남 전역을.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즉 재생에너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시민들,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른바 바람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곳곳에 전국 곳곳에 있는 주요 산단들에 연결해 주겠다. 그건 이제 판매까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에너지의 생산, 그다음에 판매,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한 주민 공유. 이런 게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계획이 빨리 실행되면 될수록 광주와 전남에게는 큰 기회가 열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목포를 해상 풍력과 전기 선박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목포에서 반드시 제가 이제 목포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걸 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자면 서남해안 이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해상풍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미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은 된 상태인데 이게 원전 3기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일부 상업 운전도 시작이 돼서 새 정부에서 만약 그대로 이제 시너지를 좀 내줄 수 있다면 뭔가 좀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이번 지정의 의미 또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3.2기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전 2, 3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그 투자 금액으로 하면 약 20조입니다. 그리고 생산 단지, 발전 단지로 하면 10개 단지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라고 REC라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기를 좀 더 가중치를 줘서 비싸게 사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3.2기가의 집적화 단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게 향후에 전남 해안을 따라서 서남권부터 남부까지 이 벨트에 약 30기가와트 정도의 그 해상풍력 발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 REC가 어느 정도 주어지냐면 1년에 2,450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이 주민이익 공유제로 햇빛연금이나 바람연금으로 주민들한테 제공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그 첫발이 굉장히 의미 있게 띄어진 거고 벌써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집적화 단지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작년 이제 9월부터 2031년 그러니까 6년 뒤입니다. 이 7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지금 정부가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와 한전에서 이 송전을 위한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전기가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생산된 전기를 전국 각지로 보내는 그런 전력망 자체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발전을 제한한다라고 했던 건데요. 이 허가 제한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풍력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공약처럼 해상풍력 발전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과 그렇게 됐을 때의 부족한 전력망의 문제는 뭐 함께 해결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중요한 법이 두 가지가 통과됐습니다. 하나는 해상풍력
발전 지원 특별법, 하나가 국가기관 전력망법이 통과됐는데요. 이 두 가지 하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 하나는 그것을 운반할 기관망, 전력망을 만드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부족한 건 맞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 전력망법을 통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국가 주도로 전력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신속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기관 그러면 만들어진 전기 다 보내는 거 아니야? 외부로? 또 서울 수도권으로 다 보내고 우리는 또 쓸 전기 없는 거 아니야? 그걸 걱정하시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원칙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우선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에 우선 공급한다. 전력망을 우선 확충한다. 두 번째, 기업이 이 동네로 왔을 때 그 기업에게 우선 공급하되 차등 요금을 적용해서 공급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는 전력망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국가기관 전력망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속도감 있게 전력망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방금 이제 설명은 좀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 전력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송전망 부족하는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산된 전기가 가까운 지역부터 전기가 생산된 지역 가까운 지역에는 좀 더 싸게 공급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일 텐데 실제로 그 기업을 끌어들이는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생산 문제는 해상풍력발전지원특별법으로 풀렸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생산된 전기를 운반하는 것은 국가기관 전력망법으로 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반하고 말 게 아니라 그럼 그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지금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칼자루란 말이에요. 이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이제 산업이 안 돌아가요. 특히나 전기를 먹는 하마인 미래첨단 전략산업의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이런 조건들을 만들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뭘 걸었냐면 호남 전역을 아리백 국가산단으로 조성해내겠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호남 전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역에 호남 지역의 부지, 값싼 부지로 부지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차등요금을 적용하면 이게 향후에는 값싼 전기가 상품을 만드는데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기가 재생에너지예요. 그러면 국제 경쟁력, 국가 경쟁력 속에서의 상품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지 싸게 국가산단 만들어서 싸게 부지 제공하겠다. 세금 혜택까지 준다. 이러면서 그런 조건들을 내걸고 있고 이재명 후보께서 몇몇 기업들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던져보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해달라. 왜냐하면 부지도 싸게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재생에너지도 제공해주고 그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호남 지역의 그 아리백 전용 국가산단을 몇몇 군데만 시범 운영해도 저는 효과는 바로 날 것 같아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정당, 다른 캠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지지층 결집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해서 아주 뭐 대서특필이 됐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파장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난처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윤석열 씨가 제정신인가? 이게 결국은 구속되어 있는 내란의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재구속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오늘 반드시 재구속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안 좋게 보는 거 걱정하는 시선도 많은 것 같은데 하필이면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부터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 또 아주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기 힘든 것이 뭐 옷 문제라든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박혀있지 않은 것이 옷을 입고 유세를 한다든가 여러 메시지가 좀 복잡하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유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기 싫겠죠. 한동훈 입장에서 진짜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잖아요. 자기가 그동안에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런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는
탄핵에 찬성했고 그런 이유로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 거잖아요. 정말로 싫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을 자기가 이번 대선 이후에 정치적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의 일부라도 자기가 가져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손익계산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런 김문수 따라다니지 않고 단독 요새하겠다. 옷 안 입고 뭐 참 한동훈다운 저항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후보 이야기도 좀 해보긴 하겠습니다. 뭐 아직 뭐 큰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여전히 이준석 후보는 매력적인 단일화의 대상, 협의 대상인 협상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합치자는 이야기를 또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해가지고 화제가 되는데 개혁신당 겉으로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이준석이 먹고 싶은 매력 있는 먹이겠죠.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을까요? 자기가 먹힌다고 생각할 텐데. 그리고 이미 이준석은 국민의힘 세력을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극우 집단으로 우리 합리적인 보수 집단이 버려야 될 대상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다시 들어가요, 자기가? 찐윤들한테 쫓겨나는 자기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인 거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먹고 싶은 떡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꼬시려면 먹고 싶은 떡을 내밀어야 되는데 자기들만 유리하고 이준석한테는 절대 불리한 떡? 안 먹, 독이 든 떡인 거 뻔한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봐요.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선이 13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경우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지도 대선 뒤 보수 진영 개편과 주도권 경쟁 측면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어제도 이준석과 나는 다른 게 전혀 없다. 합치자 이렇게 계속 구애를 하던데 전혀 생각 없으신 거죠? 저희가 봤을 땐 다른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으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는 뭐 전혀 단일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 더 좋은 집 새로 짓겠다. 대선 승리의 안내자가 되어달라 이런 글을 남겼던데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옛날에 이른바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고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어쨌든 같이 시작한 분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국힘을 뭐 접수하거나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장악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저희와 개인적으로 네. 소통이 잘 되고 또 인연이 있는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각자 서로 다른 정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각자 정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친분에 의해서만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을 고쳤을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새로 짓겠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짓겠다라고 하려면 네. 국민의힘의 어떤 완전한 해체 같은 작업, 사실 이게 뭐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당사를 때려 부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의 어떤 사죄와 반성 플러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그다음에 비상계엄, 위헌적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정말 처절한 반성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까지도 보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도 아니고 제발 좀 탈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심지어 김문수 후보는 그조차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해서 그거는 윤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을 지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스몰 텐트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다 쓰러지고 찢어진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 안락함조차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집을 짓자라고 한다고 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애초 고쳤을 집이 아니다 뭐 그런 말처럼 들리네요. 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아마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출된 당대표들도 노력하려다가 이준석 예전 당대표도 사실 됐는데. 쫓겨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상 좌절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좌절, 동병상련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뭐 오히려 염려가 됩니다. 근데 가령 뭐 가정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인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단일화 압박이 엄청 세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안 하는 건가요? 네, 안 합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도 명확하게 얘기했죠. 본인으로 이기는 형태의 단일화도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는 명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네.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서 단일화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 결집이 돼서 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뭐 놀고 있습니까? 저는 한쪽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다른 쪽에서도 결집이 일어날 것이다. 그쪽도 놀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네. 이준석이 왜 각광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준석이 각광받는 이유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셀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서 싸우고 또 쫓겨나고 어떤 의미에서 쫓겨나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네.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지지율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윤 전 대통령과 맞서 싸운 40대의 젊은 정치 리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희석될 것이다. 단일화가 뭐 독이든 성배도 없고 그냥 독만 있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처음에 사람들이 완주나 할 수 있겠어라고 비웃을 때부터 네. 시종일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게 목표다. 졌지만 잘 싸웠다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근데 저희가 뭐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닙니다만은 네. 여러 시나리오들을 뭐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기는 게 목표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대선 승리가 현실적인 목표인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는 단 한 번도 대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었던 적도 없고 저는 지금도 네. 1차 TV 토론 이후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두 번의 남은 TV 토론 이후에 저는 블랙아웃 기간 중에 이미 저는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기 어렵다. 이준석 정도 돼야 이재명 후보와 어떤 상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네. 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선거 2, 3일 남겨두고 네. 저는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하고 있는 쪽에서 이준석 후보로의 대거 표쏠림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1대1 구도 속에서 네.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도를 봤을 때 네. 저는 이준석 후보 승리를 목표로 뛸 수 있는 저는 충분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두 가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인위적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국민 여론상 뭐 저희가 이준석과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재명의 네. 1대1 구도로 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저희는 일단. 그걸 목표로 뭐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완주도 못할 거다, 뭐 네. 2% 3% 얻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끝날 거다, 아무런 변수도 안 될 거다 그런 뭐 악평 내지 혹평 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예상들을 다 깨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아 국민의힘 후보로는 네.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준석 후보로 표가 확 쏠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이준석 후보가 네. 굉장히 많은 유권자 표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지막 일주일. 그래서 저희는 이미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TV 토론 등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서 안 된다라는 여론도 국민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 네. 그거를 잘 엮어낸다면은 막판 대역전극 노려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아, 그럼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가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이준석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이공계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제가 이번에 대선 나온 건 아니니까 당분간은 법조인 출신들 별로 대통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선 나갈 때는 말이 달라지겠지만 중국과 아니면 미국과 전 세계와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과거를 재단하고 칼을 휘두르는 정치를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에 해야 되느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긴 한데 법조인으로 산 세월과 정치인으로 산 세월 어차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 과연 미래지향적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TV 토론을 통해서도 네. 이재명 후보가 행정가로서 잘 준비되어 있다, 경험이 많다, 유능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네. 전 대부분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진영을 결집시키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때리고 하는 거에는 능수능란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아직 어리다, 이르다, 그리고 네. 좀 튄다, 안정감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뺀질이 뭐 이런 식의 저것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합리적이고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필요 없겠죠.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튄다, 뺀질이다, 싸가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과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인민재판을 사실상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그리고 아니기 때문에 세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일으켜놓고도 네. 제대로 반성 사과도 안 하고 얼마 전까지 헌법재판소 때려 부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상대 정당이 대법원 때려 부수겠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거는 세게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네. 세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네.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 역시 어린 놈이 철이 없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거든요. 불현듯 생각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후보자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하니까는 그 뭐 이준석 후보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내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2당 비대위원장한테 엄청 혼났을 것이다. 이거 말은 뭐랄까 젊은 꼰대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본질부터 먼저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말씀이 사실 온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냈을 거다라는 워딩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다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죠. 지금 독신 가구도 굉장히 많이 있고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럼 배우자가 없는 대선 후보는 소외되어야 되는 거냐. 저는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도 얘기했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토론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배우자 토론회가 우선순위냐. 더 나아가서 과거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감싸고 숨기고 네. 하려고 했던 거에 비춰서 이게 과연 내로남불은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제안이 조금 부당하고 비판받을 소지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말씀하신 김건희 학습 효과도 있고 해경궁 김 씨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도 남편한테 뭐 있는 걸로 평가받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한번 들여다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조금 상처를 주고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설란영 씨가 상당히 달변가에다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그냥 두루두루 한번 던져본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한 메시지를 그냥 던져보는 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주요 후보가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 토론을 하자.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난임 부부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대선 후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가 저는 좀 지금 대한민국에 안 맞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남에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아주 1차원적으로는 네. 국민의힘이 꼴 보기 싫으시면 한번 찍어주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네.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한쪽 정당만 찍어줘서는 지역 발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의 지지율 분포만 놓고 보면 대구 경북보다 광주 전남이 일당 쏠림이 훨씬 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러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호남에서 경쟁 구도로 써먹기가 쉽지 않은 정당이라면은 저는 이번 기회에 네. 한번 판을 좀 바꿔가지고 개혁신당이 호남에서 경쟁 정당으로서 자리 잡아서 네. 더불어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뭘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뭘 하려는 건가요? 당연히 저희가 호남에서 뭐 좋은 후보들 더 발굴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지지율이 예를 들면 10% 나오는 상황과 30% 나오는 상황은 네. 개혁신당이 좋은 인재들을 호남에 선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확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게 시드가 돼가지고 호남 정치를 바꾸는 씨앗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정치를 놓고 보더라도 네. 그럼 이게 그냥 지금 정치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변화가 필요 없죠. 그런데 한국 정치에 있어서 단순히 보수의 세대 교체를 넘어서 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고 지금의 기득권화된 1, 2당의 구조를 좀 깨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우리 호남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화된 정치에 반대하는 정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정당이 개혁신당 아닌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민주당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디 뭐 대안 세력 뭐 생각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재명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호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 선거 하시는 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를 봤을 때 더 네. 밀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차라리 우리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상황이 지금 아주 민주적이거나 다양한 세력이 균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서 보셨을 때도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냥 힘을 무작정 더 실어주기보다는 그런데 호남의 민심 제가 순천에서 들어봐도 이재명 후보가 과연 만든 선택일까? 그렇게 당에서 비명행사 공천하고 막 1인 정당으로 만든 사람이 노무현 정신, DJ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 건가 의구심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국민의힘 찍을 바에는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투자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찍어주되 이준석 후보에게도 분산 투자를 해주시라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은
좀 되게 부적절한 사람이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적절하고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요즘은 지지율만 가지고 굉장히 오만하게 국민 앞에 임하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호남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으로 무조건 뭉쳐야 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뭐 정말 호남의 정신, DJ와 노무현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나? 저는 그 부분을 엄격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오히려 정말로 한국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어려운 선거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열심히 가려고 노력했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는 호남의 정신과도 더 맞닿아 있지 않은가 뭐 그렇게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대통령이 일으키면서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왕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세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편하게 대하는 걸 볼 때마다 한국 정치의 변화 가능성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준석 후보한테 술 한잔 하고 가 하시면서 술 한잔 안 하면 안 뽑아준다 막 이러니까 또 후보가 달려와서 술 한잔 하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숭배할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40대에 하버드 나오고 똘똘한 이공계 출신으로 우리가 일 시키고 뽑아먹을 수 있는 젊은 대통령 아닌가. 저는 그것이 비상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상을 바꾸는데도 어쩌면 계엄보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래서 똘똘한 이준석, 제일 머리 잘 돌아가는 40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좀 써먹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